자, 주제통합 6번 248쪽이네. 공리주의 철학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 공리주의에서 행복을 설명하는 제1의 원리인 쾌락의 증진과 고통의 부재는 행복을 쾌락과 고통으로 한정한다는 점에서 현대 공리주의자들에게 제1의 원리로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 그럼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현대의 공리주의자들의 생각은 고전적 공리주의자가 뭐라 그러냐면 쾌락의 증진, 고통의 부재. 쾌락이 즐거움이라고 하면 즐거움이 올라가고 고통은 없는 게 행복이라고. 알았니? 이거는 고전적 공리주의자들이 주장했던 내용이고 현대 공리주의자들은 쾌락 증진과 고통의 부재는 행복을 쾌락과 고통으로 한정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게 현대의 공리주의자들이야. 둘은 차이가 있겠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둘 다 공리주의자라는 거야. 의미가 달라진다는 얘기지. 제1의 원리는 뭐야? 이 절대적 원칙 첫 번째란 뜻이야. 그러니까 받아들여도 이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알았니? 현대 공리주의자들은 후생이라는 후생 단어가 나왔네. 포괄적이고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후생, 복지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중립적인 용어가 바로 후생인데 여기서 후생이란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가치가 있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나는 살아가야 되겠어. 가치가 있어. 살아갈 가치가 있어. 이게 중요한 거지. 자신의 삶에 살아갈 가치가 있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후생이다. 그리고 이 후생의 영향을 받은 대상은 그 행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 혹은 관련된 모든 대상들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의 밑줄 쳐볼까? 자, 그렇다면 위에서는 쾌락의 증진과 고통의 부재 다소 개인적인 느낌이 나고 이 후생은 모든이라는 것을 보면 이건 전체를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사회 모든 구성원들에 관련된 게 현대 공리주의자들의 생각이다. 그 대표적인 단어가 뭐라고? 후생. 자신의 삶을 살아갈 가치가 있도록 해주는 것. 여기에서 현대 공리주의자들은 후생의 영향을 받은 대상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라는 질문을 받게 된다. 현대 공리주의자들마다 그에 대한 견해는 다르지만, 그러니까 후생의 영향을 받는 대상의 범위는 각각 다르지만 공통된 의견은 자, 그럼 차이점하고 공통점이니까 확인해 둬야 되겠지. 후생에 영향을 받는 대상은 반드시 공평하게 고려돼야 된다. 공평하게 고려돼야 된다. 후생에 영향을 받은 대상은 반드시 공평하게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며 이게 공평성의 원리, 즉 보편주의다. 자, 공리주의자는 자, 선생님 설명 안 했는데 공리주의자가 누구야?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인 공리주의자가 벤다민가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장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모두가 행복하면 행복한 거야. 근데 여기서 모두라는 건 100%가 아니라 다수를 말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다수 중심의 어떤 행복관이잖아. 나머지 소외되는 소수는 어떻게? 행복하지 않아. 그래도 행복하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지. 한 사회에 예를 들어 한 70%가 어떤 다리를 만들었는데 이 다리가 우리 행복을 증진시켜 라고 했는데 이 다리 때문에 불편을 겪는 나머지 10%이 사람들한테는 그 행복이라는 걸 행복하다고 얘기하지도 못하는 그런 어떤 집단적 성격을 갖고 있단 말이야. 여기 지금 현대 공리주의자들은 후생의 영향을 받는 대상은 반드시 공평하게 고려된다. 공평하게. 그러니까 이게 공평성에 올리고 보편주의에 해당된다. 보편주의가 뭐야? 시대, 지역 구분 안 하고 일관되게 적용되는 게 보편주의야. 그 다음 두 번째 문단. 현대 공리주의는 행위자 자신의 행복과 다른 사람의 행복 앞에서 공평무사해야 되면 약간 공평성의 원리가 원래 이걸 말하는 거지. 예를 들면 내가 행복하다고 해서 선택한 게 다른 사람에게 불행을 준다면 그건 선택하면 안 된다는 얘기. 이게 현대 공리주의자의 행위의 어떤 가치가 바로 그런 거라고 해야 되겠지.
어떤 행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모든 대상의 후생을 고려해야 된다. 공평성의 원리. 여기서 모든 대상의 후생을 고려한다는 것은 모든 대상의 후생이 똑같아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똑같은 건 아니라는 얘기야. 다만 어느 누구의 후생도 다른 누군가의 후생보다 본질적으로 더 소중하지 않다. 후생은 다 똑같은 거다라고. 그게 공평성의 원리에 또 해당되는 거라고 봐야 되겠지. 그지? 누구에게나 후생은, 즉 후생은 본질적으로 어떻다고? 소중하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야. 어떤 행위자가 그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모든 대상의 후생을 고려하기 위해서 나와 타인의 입장을 바꿔보려는 태도, 보통 우리가 역지사지라고 하는 태도. 우리 산술적 행복 중에 그런 거 있어. 피자를 나누는 방법. 공평하게 산술적으로 정확하게 8등분해서 8명이 먹으면 8명은 다 행복할까? 아니지. 여기에는 이런 것들이 고려돼야 돼. 한 끼 굶은 사람, 두 끼 굶은 사람.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한 조각이 부족한 사람. 한 조각이 또 너무 많은 사람도 있다고. 그러면 이런 산술적 평등은 사실 평등의 의미가 아니지. 실질적 평등으로 돌아가야지. 그러려면 나와 타인의 입장을 바꿔보려는 태도, 이게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행복한지를 봐야지. 그리고 다른 사람이 행복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놈 공평성의 원리에 위배된단 말이야. 나와 타인의 입장을 바꾸기. 동서고금에서 익숙히 잘 알려진 황금률이다. 황금률 아주 정말 가치 있는 어떤 잣대란 말이야. 현대공리주의는 고전적 황금률을 발전시켜 나와 너를 넘어서 보편적 원칙. 나왔어 이제. 이게 뭔데? 현대의 공리주의자들의 생각이다. 보편화 가능한 판단, 공평한 관망자 혹은 이상적 관찰자의 입장으로 나아갈 것을 요구한다. 이 두 번째 문단은 후생이라는 게 어떤 관점으로 파악해야 되냐면 보편주의적 관점.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공평성의 원리 보편주의다. 자, 세 번째 문단으로 갈게. 보편주의가 후생의 대상에 관한 논의였다면 총합주의, 아까 나왔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총합주의, 후생의 선택에 관한 논의다. 총합주의는 A의 후생과 B의 후생 사이에 선택을 해야 할 때 총합이 관련된 당사자 모두의 이익을 최대로 증진하는 후생을 선택한다. 어차피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어. 대다수가 만족한다면 그걸 선택해야 한다. 이게 바로 총합주의가 되겠지. 그지? 따라서 현대 공리주의자들은 후생의 대상자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하는 행동을 선택하기 위해서 후생을 증진하기 위한 행위들이 가져올 후생을 계산하고 산술적으로 그 순위를 매길 수 있어야 한다고 전제한다.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한 당사자 모두의 이익을 최대로 증진하는 후생의 선택의 기준은 그 후생들을 계산하고 순위를 매길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순위가 매겨져야 우선순위부터 선택을 한다는 얘기야.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공리주의자들의 문제는 바로 이거야. 고전적 공리주의자들은 행복 같은 추상적 개념도 산술화, 계량화 시킨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거지. 똑같이 빵을 하나 먹고 느끼는 행복이 다 다른데 그냥 행복하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그지? 이런 문제가 생겨. 이러한 인식의 시작은 고전적 공리주의인 벤담 쾌락계산법, 지금 선생님 지금 방금 말한 쾌락계산법에서 찾을 수 있다. 벤담은 쾌락들 사이에 질적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빵을 하나 먹으면 다 똑같이 행복한 것, 똑같이 배부른 거야. 아닌데요. 가령 쾌락의 양적 차이에 인해서 쾌락이 30인 것과 쾌락이 100인 것을 비교할 수 있는 것이다. 안 되는 것들을 비교하면 안 되죠. 그지? 따라서 각기 다른 대상들에서 얻게 되는 쾌락은 합산될 수 있고 지금 총합이니까 양적 차이에 의해서 계산이 된다고. 가장 많은 쾌락을 가져올 행위를 선택한다. 그 말이 바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되겠지. 이러한 벤담식의 총합주의 관점은 자칫 공리주의적 도덕 판단을 단순한 수학적 계산 문제로 전락시켰다. 떨어뜨려 버리는 거지. 이에 현대 공리주의자들은
후생의 계산이 수학 공식의 계산처럼 정확성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수학 공식이 아니다. 라고 얘기한 거지. 누가? 현대 공리주의자들은. 그러니까 느낄 수 있는 행복은 수치할 수 없다. 이걸 계산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계산도 안 되고요. 수치할 수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알았니? 그 다음에 각기 다른 대상들 간의 후생 비교는 외부로 드러난 다양한 종류, 형태뿐만 아니라 대상의 마음속에 담긴 취향, 열망 등을 아는 것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자, 이걸 산술하기 어렵다는 거고 정확한 계산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현대 공리주의자들이 벤담을 비판한다면 뭐라고? 단순히 수학적인 계산법에 의해서 이거를 계산할 수 없다. 쾌락을 수치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게 현대 공리주의자들이라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각각의 쾌락은, 각각의 행복은 알 수가 없어. 이걸 어떻게 수치하고 계산하고 합산하고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우선순위대로 선택하냔 말이야.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지. 따라서 다음 문단으로 갈게. 현대 공리주의자들은 후생의 최대 합계란 도덕적 판단, 선호 순서, 만족의 상태를 대략적으로 비교하여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고 말한다, 주장한다. 그러면 다른 게 뭐야? 그러면 고전적 공리주의자들은 쾌락을 있잖아. 수치화해갖고 질적 차이는 없으니까 다 양적 차이로 환원해가지고 그냥 계산해버리는 거야. 한 가지만 고려한단 말이지. 근데 그 현대 공리주의자들은 여러 가지 판단을 고려해야 된다. 도덕적 판단, 선호 순서, 만족 상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비교하면 선택 가능한 것만으로 가능하다. 자, 그러니까 봐봐. 선택하는 건 똑같은 거야. 근데 기준이 한 가지냐, 단순화된 거냐, 불가능한 거냐, 이게 아니라 다양하고 가능한 것들을 선택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가 현대적 공리주의자의 얘기야. 현대 실험 심리학, 신경과학에 몸담고 있는 철학자인 그린은 구체적으로 권위자가 나왔어. 현대 공리주의자. 행복을 측정하는 것은 쉬우나 행복을 최대한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렵다라고 얘기한 거야. 이 왜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어려울까? 바로 위에 나온 걸로 하면 아는 것의 어려움으로 인해라고 나온단 말이야. 바로 위에 문단 끝에 아는 것의 어려움으로 인해. 뭘 아는 것이 어려워? 거기 나왔잖아. 그 내재에 있는 건 알아내기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측정하는 거는 이건 안 된다고 얘기한 게 그린이라는 사람이야. 즉 대략적인 계산, 아까 기준 3개 나왔지. 후생의 총합이 공리주의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후생 계산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 이렇듯 현대 공리주의자들은 관련된 모든 대상, 이해관계를 공평하게 고려하고 모두의 이익을 최대로 증진하는 후생. 이게 바로 공리주의자들, 고전적 공리주의자들의 공통점이야. 모두의 이익을 최대로 한다. 이 점은 공통점이야. 기준을 하나로 할 거냐, 아니면 다양하게 할 거냐, 가능한 걸 할 거냐, 불가능한 걸 할 거냐, 뭐 이런 걸로 나온다고. 후생을 선택함으로써 개인의 이익, 이거는 고전의 공리주의자들, 사회의 이익, 이거는 공평성의 원리, 아까 나왔던 보편주의에 입각해서 조화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해결 방안, 고전의 공리주의자들이 갖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후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지. 이게 첫 번째 가고. 나로 가볼까? 자, 갑자기 동양철학이 나왔어. 묵자는 자신이 살던 당시에 중국을 마치 만인에 대한 투쟁처럼 묘사했다. 그럼 집단과 집단의 충돌이라고 얘기한 거야. 알았니? 당시 중국은 전국시대야. 혼란기고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해서 도덕 질서는 문란해지고 경제 기반은 파탄이 나서 일반 백성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힘든데 더 힘들게 만든 거야. 그런 사회 혼란의 원인을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해치면서 자신만 이로우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원래 묵자는 사랑이잖아. 원래 사랑. 가치의 중심이 사랑에 있잖아.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하면 해결될 텐데, 그럼 다른 사람 해치지 않을 텐데 너무 이기적이야. 그러니까 해결책은
흥리제라고 나왔어. 흥리제 겸해 비공을 주장했다. 이거 여기서 잘 몰라도 돼. 왜냐하면 이거 하나하나 다 설명해 줄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건 어휘의 뜻이 아니라 묵자의 사상 철학을 설명해 줘야 되니까 밑에다 나올 거야. 자, 먼저 흥리제부터 볼까? 흥리제는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가져오게 하는 것을 일으키고 모든 사람의 이익, 뭐야 이건 보편성이지. 해로운 것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다. 여기서 이와 해를 행위의 결과로 본다면 이로운 것과 해로운 것. 어떤 행위의 결과가 사람들에게 편안함, 이로움, 경제적 부이로움을 주며 주면 이이고 반대로 해로움을 주면 해가 된다. 따라서 법과 행정이 질서 있게 운영되는 것도 이고요. 법과 행정의 질서, 법과 행정의 질서, 그 다음에 근검절약하며 간소한 장래, 이것도 이가 될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긍정적 이로움을 주기 때문에 이로 해석한 거야. 묵자는 이란 의로운 것이고, 의로운 것,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고, 그래서 흥, 리, 제, 해. 그래서 흥은 한자가 뭐냐면 흥하는 자야. 그러니까 이로움을 북돋아주고 제는 제거하는 거야. 그러면 해를 없애는 거네. 삭제하는 거지. 그치? 흥리제의 근본이 되는 가치 혹은 덕목으로 겸해를 제시했다. 겸해가 또 나왔네. 자, 그러면 제일 크게 있는 건 흥리제이고 그 다음에 나온 건 겸해가 나와야 되겠네. 그치? 그 다음에는 또 비공이 나오겠지. 그치? 흥리제 밑에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겸해가 뭐야? 그랬더니 겸해는 사회 질서 확립을 위해서 인간의 윤리 규범이래. 보통 우리가 하면 뭐야? 겸손 정도 되겠나? 그렇지. 아, 아니구나. 이거 봐. 겸손이 아니잖아. 겸해라는 말은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게 겸해야. 알았니? 자, 사회 질서 확립을 위한 인간의 윤리 규범에서 실천해야 되는 덕목이래. 겸해는 자기 가족 밑줄. 그 밖의 사람들에 대한 사랑보다 우선시해야 돼. 자기 가족 사랑을 우선시해야 된다는 게 겸해야. 가까운 사람을 더 사랑하는 거야. 더 사랑하는 거. 그러면 결국 가까운 사람과 먼 사람을 차등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얘기는 위에서 말한 아까 나왔던 공리주의자들의 보편주의하고는 좀 다르지, 그지? 보편주의는 시대하고 지역 절대적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근데 얘 별의 차별의 겸해는 얘는 상대적이라고 봐야 되겠지. 그지? 가까운 사람에게 더 많이 사랑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고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사랑하는, 이거 왜 갑자기 왜 상대적 개념. 상대적 개념은 차별적 사랑을 말한다. 미안해. 차별적 사랑, 차별의 겸해의 반대말은 그냥 모두를 동등하게 사랑하는 거야. 이게 상대적 개념이라고. 상대적 개념 뭐라고?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고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사랑하는 거. 이게 차별에 있잖아. 즉 겸해의 반대말에 별해가 되겠지. 자, 별해. 왜 이래? 겸해가 별해고 별의 상대적 개념이 뭐야? 모두를 동등하게 사랑하는 거지. 목자는 겸해의 애의 의미를 더 굳혀야하는데 애는 이를 보장하는 데 있다고 하면서 이롭게 해주는 것만 사랑이야. 이롭게 해주는 거. 됐어? 그는 애가 이를 보장하는 데 있다고 하면서 이롭게 해주지 못하는 것 또는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지 못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래.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의 개념은 누구를 그 감정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이롭게 해주는 걸 애라고 했고 그 애는 차별적 사랑을 말한다. 차별애. 요거의 반대말은 누구든지 다 사랑하는 거. 이거를 동등한 사랑을 반대말로 두고 있는 거예요. 결국 묵자의 겸해는 천하 백성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인류애이면서 혈연지연 등의 친소관계와는 무관한 사랑이었다. 자, 한번 볼까? 겸해라는 게 뭐냐면 천하 백성을 대상으로 한 거야. 보편적인 인류애. 이거 이로 안 이롭지.
그러면 이게 겸해야. 그 다음에 혈연 지연 등의 친소관계에 무관한 사랑, 이게 이롭다. 그러면 이게 겸해야. 알았니? 됐니? 그래서 가까운 사람인지에 따라서 사랑의 질이 달려지는 거니까 겸해는 차별인데, 차별하는 사랑인데, 여기서 사랑은 이롭다라는 뜻이고, 이로운 건 다 사랑이 되는 거야. 라는 겸해가 모든 백성을 보편적으로 사랑하는 거, 이거 이로운 거야. 그 다음에 혈연과 지연 등의 친소관계와 무관한 사랑을 하는 거, 이로운 거야. 이게 필요하다고. 자, 아까 나왔던 흥리제해, 흥리제의 첫 번째 요소를 겸해라고 봤다. 두 번째, 마지막 비공인데, 비공을 통해서 계속되는 전쟁이 종식돼야 된다. 그는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타인의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불의라고 봤고, 그는 전쟁의 승자이든 패자이든 간에 전쟁으로 인한 손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진정으로 이익을 바라고 손해를 보려 하지 않는다면 전쟁을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 전쟁을 반대한다는 뜻으로 이야기했단 말이야. 비공. 묵자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타국을 침략하여 발생하는 전쟁은 가장 불의이며 전쟁을 가장 나쁜 것으로 보고 있다. 알았니? 가장 큰 불의이며 겸해에 어긋나는 행위다. 이롭지 않은 행위다라고 이야기했어. 지적하면서 비공을 주장했다. 비공. 궁극적으로 그가 말하는 비공은 타인의 소유 생명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공은 공격한다고 할게. 그냥 공격한다고 할게. 공격하지 않는 거. 원리로 이는 겸해에서 파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선생님이 흥리제의 요소가 두 개라는데 두 개가 아니라 한 개지요. 겸해고요. 그 다음에 겸해에서 나온 게 비공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그러면 흥리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겸해고, 겸해에서 파생된 게 비공이다. 왜냐하면 비공하면 겸해가 실현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지금 묵자의 이야기를 지금 봤단 말이야. 묵자는 무슨 얘기를 했어? 그러면 겸해하고 비공,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흥리제를 설명하고 있는데, 흥리제가 이로움을 가져다 주는 거. 이로움을 가져다 주는 거. 누구의 이로움? 모든 사람의 이로움. 이게 공리주의거든, 사실은. 그럼 공리주의가 실현되려면 어떻게 된대? 겸해와 비공이 실천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해야지 모든 백성이 행복하고, 그다음에 혈연지연 친소관계 없이 모두 다 모두 행복을 느낄 수 있겠지라는 얘기를 하면서 의미별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자, 그럼 문제 1번 볼까? 가나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와 나 모두 특정 주장과 그에 반대되는 입장을 대조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 나에도 그렇고, 자, 가는 뭐야? 이거는 공리주의는 공리주의인데 현대의 공리주의잖아. 아까 봐봐, 뭐라 그랬냐면 고전의 공리주의자들하고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공리주의자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 그렇다면 반박이라는 이보다는 반대되는 입장이 아니고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걸 얘기한 거지. 가에서는. 나에서는 묵자 얘기하고 끝났어. 그러니까 반대되는 개념은 없지. 2번. 가나는 모두 특정 주장의 주요한 개념 설명하고 있지. 용어가 많이 나오지. 뭐뭐 나오는데 후생이란 말의 의미, 보편주의, 총합주의 이런 거 나오지. 그지? 그다음 뒤에 묵자는 아까 나왔던 흥리제의 겸해 비공에 관한 용어 개념 설명하고 있으니까 2번이 정답이야. 3번. 가나 모두 특정 주장의 시기별은 아니죠. 시기별로 나눈 게 아니고 한 사상을 내용을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한 건 맞아. 하지만 변화된 입장도 없고요. 자, 4번. 가는 특정 주장에 대한 전문가의 상반된 견해를 인용했다. 전문가의 상반된 개념? 그게 아니라 좀 달리 생각하는 현대의 공리주의자를, 대표적 경제자를 내세운 거야. 상반된 견해를 인용한 게 아니라 현대의 공리주의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인용한 거지. 자, 그 다음에 5번. 나는 특정 주장과 관련된 인물의 생이 안 나왔어.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고 뭐 했고 이런 거 안 나왔다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자, 기억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기억과 총합주의. 고전적 의미의 그 행복 관련된 벤담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2번이 총합주의고 총합주의의 의견으로 적절한 걸 찾는 거. 1번 벤담은 쾌락의 질을 정확히 계산하여 쾌락의 질이 아니라 양이다. 틀렸지 그지? 비교할 수 있다고 봤어 쾌락을. 그 다음에 2번 고전적 황금률 논법의 변형을 적용하여 후생을 계산하고 그 순위를 매기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2번도 틀렸네? 왜 틀렸어? 그러면 황금률이 뭐야? 황금률이 아주 가치 있는 어떤 잣대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그거는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후생의 계산하고 후생의 선택 이건 모두 현대의 공리주의자들 이야기를 한 거겠지 그지? 이해됐냐? 3번 사회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는 후생을 선택해서 후생은 현대의 공리주의니까 이것도 틀렸고요. 4번 현대의 공리주의자들은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공리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모색했어. 이거 맞는데 총합주의가 아니야. 이건 알았니? 무슨 말인지 알겠지? 총합주의는 고전의 공리주의자들 말이고 정확히 계산처럼 계산할 방법도 모색 안 했네. 지금 생각하니까. 왜냐하면 대략적으로밖에 계산을 못한다고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현대의 공리주의자들이 공리를 계산하는 방법을 모색한 게 없어. 왜냐하면 계산 방법 할 수도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5번 그리는 후생의 최대 합계 대략적으로 나왔네. 계산해도 후생을 선택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봤어. 그러니까 고전의 공리주의자들처럼 뭐 정확하게 수치화해서 양의 개념으로 계산할 필요가 없고 대략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기준으로 계산하고 선택해도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지. 그지? 3번으로 가볼까? 나를 통해 알 수 있는 묵자의 생각으로 틀린 것. 1번 묵자는 이와 겸해를 기준으로 의와 불의를 구분했대. 자, 묵자가 의라고 한 건 뭐야? 의로운 거. 묵자가 의라고 한 거. 흥리제가 의지, 그지? 해는 불이지. 겸해가 아니고 흥리제해. 얘가 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나온 대로 한다면 해가 불의라고 그랬어. 그러면 의를 쫓아야 되겠지. 의가 바로 이로운 거니까. 그래서 묵자는 이와 겸해를 기준으로 의와 불의를 구분했다. 그러면 맞아. 이거 하나 둘 셋, 네 번째 문단 몰래 네 번째 문단. 네 번째 문단은 묵자가 개인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는 겸해가 아니지요. 그치? 겸해가 아닌 거는 불의라고 얘기했지. 이해되냐 무슨 말이지? 그래서 흥리제가 기본 가치고 그 다음에 덕목으로는 겸해를 이야기한 거야.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 겸해가 아니니까 그게 불의가 되겠지. 그래서 이와 겸해를 기준으로 의와 불의를 구분했다. 이건 맞는 설명이에요. 이거 별표해라. 왜냐하면 이게 기준이 흥리제의, 해는 불의 이렇게 단순하게 도식화한 게 아니라 겸해가 아니면 불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기준이라고 볼 수 있어. 알았니? 2번 묵자의 의로운 정치인은 혈연지연 친송의 구별 없이 보편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다라고 나왔고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 둘 세 번째 문단에 보면 겸해가 뭐라 했어? 천하의 백성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인류애, 그게 바로 겸해라고 얘기했으니까 친소 구별 없이 사랑하는 거 맞았지. 의로운 정치인이라면 그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대? 이롭다. 그러니까 의로운 거지. 3번 묵자는 전국시대에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타인의 가치를 무시하는 상태로 봤어. 그러니까
혼란한 상태고 불의의 상태라고 하면 돼. 알았어? 그래서 결국 자, 전국 시대는 전쟁을 아주 다른 나라 침략하는 걸 많이 했단 말이지. 그게 바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타국을 짓밟는 거야.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비공이라고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무시하는 상태. 그 상태가 혼란한 상태. 맞았죠? 4번 묵자에게 국가의 경제 기반 회복, 사회질서 확립은 겸해 실천을 위한 전제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잘못됐지. 왜냐하면 겸해가 실천을 위한 전제가 아니라 겸해가 실천이야. 알았니? 겸해가 실천이라고. 인간의 규범이 윤리 규범이 겸해고 실천해야 되는 게 겸해라고. 알았니? 근데 이게 전제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러면 겸해를 실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경제 기반을 회복하고 사회 질서를 확립하겠지. 그러니까 겸해를 실천 덕목으로 한다면 겸해가 되면 알았니? 겸해를 실천하면 경제 기반 회복, 사회 질서를 확립하니까 경제 기반 사회 질서 확립은 전제가 아니라 결과지, 결과. 그러니까 겸해를 실천하면 이렇게 된다고. 결과가 경제 기반 회복과 사회 질서 확립이 된다. 그러니까 경제 기반 회복과 사회 질서 확립은 결과라고 해야 되는 거. 결과, 전제가 아니라. 겸해가 전제가 돼야 되겠지, 그지? 자, 5번 비공의 원리는 겸해에서 파생된 것이로 이거는 본문에 나오고 비공의 원리가 타인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공해야 된다. 짓밟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맞는 얘기야. 자, 정답은 몇 번이야? 4번이 틀린 거지. 이건 결과지. 경제 기반 회복과 사회 질서 확립은 겸해의 실천 결과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볼까?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보일 수 있는 반응. 정부에서 쓰레기 매립지의 포화 상태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적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레기 매립지 후보를 3곳을 발표했어. 정부의 발표가 나자 쓰레기 매립지 후보인 A, B, C 지역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쓰레기 매립지에 설치하면 악취와 환경문제 오염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하락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삶의 질이 하락할 것이라고 반박한 거야. 자, 그러면 거기 주민들의 삶의 질이 하락한다라고 했어. 반발했어. 정부는 쓰레기 매립지가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며 쓰레기 매립지 설치 주민들의 위한 복지 예산을 늘리겠다. 설득에 나섰다. 하지만 주민들은 복지 예산을 늘려도 쓰레기 매립지 설치로 인한 삶의 질이 나빠진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이 쓰레기 처리장 문제는 삶의 질이 나빠지는 것은 바뀔 수 없다. 변함이 없다. 그래서 반대하고 있는 거야. 심지어 반대 시위 중에 ABC 지역 주민 간에도 상대 지역 주민에게 쓰레기 매립지 설치를 받아들이라면서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다. 쓰레기 매립지 장소 선정으로 인한 갈등이 지역 간의 대립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어. 자, 이게 환경오염 문제를 국가가 나서가지고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건데 이 지금 보니까 관점에 대한 이해란 말이야. 자, 그럼 문제 1번, 저기 1번 봐봐. 틀린 걸 찾는 거야. 1번 현대 공리주의에 따르면 쓰레기 매립지 장소 선정이 지역 간의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것은 각 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후생만을 생각한 거다. 이기적이란 얘기지, 그지? 그런데 문제는 현대의 공리주의자들은 후생은 본질적으로 다 소중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현대 공리주의자들에 따르면이라고 했으니까 이 공리주의자들이 보는 시점으로 본다면 이 사람들은 이기적이야. 다 소중한데 자기께 소중하다고 싸우고 있는 거야. 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 맞지, 그지? 2번 현대 공리주의자들에 따르면 ABC 지역의 쓰레기 매립지 후보지로 선정한 것은 쓰레기 매립지 설치로 인해 영향을 받는 후보지 지역 주민들만을 후생의 대상으로
고려했기 때문이다. 틀렸어. 무조건 틀렸어. 왜냐하면 후보 자 A, B, C라고 했잖아, 그지? 응? 응? A, B, C라고 그랬잖아. 이거는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ABC 지역을 쓰레기 매립지 후보로 선정한 거잖아, 그지? 맞지? 맞아, 틀려? 그렇다면 그 현대 공리주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건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후보지 지역 주민들만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알았어? 정부가 고려한 건 ABC 지역만이 아니라 전 국토, 전 국민의 후생을 고려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틀렸잖아. 그냥 딱 읽어보면 틀렸다는 게 나오는데 뭐. 자, 그 다음에 3번. 현대 공리주의에 따르면 정부의 설득에도 반발하고 있는 것은 쓰레기 매립지 설치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지 예산으로 높일 수 있는 후생 수준이, 이거 봐봐. 이건 대략적으로 계산해도 쓰레기 매립지 설치로 인한 환경 파괴, 이게 더 심각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겠지. 이거를 수치화해서 계산할 수 있어? 그건 아니야. 그거는 고전의 공리주의자들이 하는 얘기고 그냥 대략적으로 봐도 그렇단 말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반대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예상되는 후생 수준, 즉 복지 예산하고 쓰레기 매립지로 인해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하고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삶의 질이, 즉 후생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 게 쓰레기 매립지를 수용하는 거야. 그래서 거절했다고. 그게 이제 현대 공리주의자들이 바라보는 거야. 후생의 수준, 질적 수준 뭐 이런 거. 맞았고. 그다음에 4번 묵자에 따르면 정부가 새로운 쓰레기 매립지를 설치하려는 것은 이의를 추구하는, 이롭다. 대상은 누구? 전 국민을 얘기하는 거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게 전체 입장에서 본다면,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차별하는 게 아니야. 친소하고 상관없이 그냥 정해진 거잖아. 그지? ABC가 정부 입장에서 특별히 나빠서 거기다가 매립지를 정한 게 아니지. 그지? 그러니까 이를 추구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지. 모두가 후생이 좋아지는 거잖아. 그지? 가로 말한다면. 그래서 국민들 모두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물론 ABC 지역 주민은 좀 떨어질 수 있어. 하지만 그 떨어지는 거에 비해서 편익이 훨씬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정부가 정한 걸 맞았고요. 5번 묵자에 따르면 ABC 지역 주민들이 쓰레기 매립지 설치 반대하는 것은 쓰레기 매립지 후보지 지역 주민들의 차별애를 보여주는 것이다. 차별애. 자, 묵자가 생각했을 때는 차별애다. 자, 뭐 차별애가 아까 뭐라 했어? 차별애가 그 묵자에 따르면 차별애라는 것이 가깝다, 멀다, 자신과 얼마나 가까운 사람인지에 따라 사랑의 질을 달리한다는 거라고 얘기했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겸애라는 것은 차별애고, 차별애는 혈연과 지연 등의 친소관계하고 상관없이 다 공평하게 사랑하는 게 겸애, 차별애잖아, 그지? 그러면 묵자에 따르면 반대하는 것은 쓰레기 매립지 후보 주민들의 차별애를 보여주는 거다. 맞죠? 맞잖아. 모두 공평하게 그 친소관계와는 무관하게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5번도 맞는 해석이라고 보면 돼. 이해됐어? 4번의 답이 2번이야. 틀린 거니까. 5번으로 한번 가볼까? 보기에 A부터 E까지 가나를 읽으면서 볼 수 있는 반응. 자, 주제 통합 독서란, 갑자기 이상한 게 나왔는데, 화제의 다양한 관점과 형식이 보이는 독서제를 좋죠. 통합적으로 읽고 재구성하는 독서 활동이다. 읽기 전, 읽은 후 과정으로 나눈다면 오른쪽 표에서 A는 읽기 전. 그 다음에 B하고 D는, B부터 D까지는 읽기.
그 다음에 이는 읽은 후를 말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적절하지 않은 거. A 한번 볼까? 읽기 전. 공리주의 화제로, 잠깐만, 읽기 전이야? 서양의 공리주의에 대한 글과 동양에서 서양의 공리주의와 유사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상. 누구지? 묵자겠지, 그지? 대한 글을 찾아서 두 글을 읽기로 결정했어. 그러면 이 읽기 전의 과정으로 합당한 거지. 그래서 나온 짐은 저 위에 거잖아. 2번. B에서 읽는 과정에서 보편주의는 누구의 후생이든 똑같이 소중하다는 입장이라는 걸 이해했고, 나에서 묵자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손해를 주면 불이라고 하는 것을 파악했어. 파악이란 단어 동그라미. 파악했다는 게 원래는 이제 그 내용을 알아냈다, 이해했다 그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읽으면서 하는 행위가 맞죠. 그다음에 C번으로 가볼까? C번. 정보를 이해하는 거니까 B번이고, C번은 통합하는 거야. 통합. 그러면 서양 공리주의, 동양 묵자 사상 중에 사랑, 이 두 가지를 통합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볼까? C번. 가의 총합주의 관점에서 나의 흥리제를 본다면, 이건 비판, 비교잖아. 틀렸잖아. 그냥 그대로야. 통합이라는 건 합쳐가지고 그거에 대한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다면 통합한다는 건 둘 다, 예를 들면 묵자의 생각은 가만히 따져보니까 공리주의 관점하고 유사해. 현대적 의미의 공리주의자하고 유사하단 말이야. 이게 공통점을 파악해가지고 합치는 게 통합이야. 근데 여기는 지금 이걸 두 개를 놓고 A 관점에서 B를 보는 건 통합이 아니야. 알겠니?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은 독서의 방법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맞지, 그지? 그래서 흥리제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한다. 그러면 앞에서 말한 공리주의의 보편주의, 알았니? 보편주의에 해당된다고 봐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게 통합이야. 여기서는 지금 잘못돼 있지. 이런 통합한 게 잘못돼 있다는 거야. 한 관점으로 다른 걸 바라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 볼까? 총합주의로 보면 흥리제라는 게 나타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나타날 수 없는 것이라 나타날 수 없다는 게 뭐냐면, 흥리제. 자, 보편주의 입장에서 흥리제를 바라봐. 그럼 보편주의가 갖고 있는 특성이 있지, 그지? 그러면 흥리제는 모든 사람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이롭고 이로운 게 의라고 얘기했잖아. 의로운거하고 보편주의하고는 관련성이 좀 떨어지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건 통합이 아니다. 오히려 비판적인 게 더 강해. 비판이 있나? 그럼 뒤로 가야 돼. 이게 뒤로 고치는 게 낫겠네. 그 다음에 D 한번 볼까? 맨 끝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라고 나오잖아. 이게 비판이야. 그러면 비판의 과정이 맞는지 한번 볼까? D. 가해 공리주의 행위의 결과가 후생을 증진하는 것. 묵자는 행위의 결과가 이를 가져오는 것 중시한다는 점에서 공리주의와 묵자 모두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은 동기를 가진 행동도 결과만 좋으면 바람직할 수 있는지 문제가 제기된다. 즉 비판적으로 읽은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결과만 좋으면 무조건 다 좋은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비판할 수 있겠지. 그게 D야. D. 맞았고, 가와 내용을 읽은 다음에, 자, 맨 끝에 뭐라고 했어? 내용, 자신의 행동이 자신을 포함한 다른 사람의 긍정적 행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좋죠. 읽은 다음에 변화를 얘기한 거니까 읽은 후 과정이 맞죠. 됐어? 자, 그래서 이게 지금 갑자기 독서법이 나왔는데, 이 독서법은 그런 거야.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해당되는 건데, A는 읽기 전, B, C, D는 읽으면서, E는 읽은 다음에 라고 얘기했어. 읽은 후. 그래서 여기 지금 3번은 지금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지 절대로 통합이 아니다. 정답은 3번이 틀렸다. 알았지?